만나면 좋은 친구 MBC. 부산이 대한민국에서도 중심이 되고 우리 지구촌에서도 부산이 정말 그 어떤 매력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정말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각국에서 정말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세계 랭킹 제일 높은 선수들이 다 출전하는 그런 대회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리사 선수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탁구 역사상 세계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50년 전 열린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였는데요. 바로 그 세계탁구선수권 대회가 다음 달 16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고 부산에선 단일 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로 시작합니다.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2월 16일에 개최됩니다. 이 대회 얘기 나누려고 공동 집행위원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양재생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공동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재생입니다. 현정화 공동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정아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대회 소개부터 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대한민국 탁구 역사 100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처음 개최하는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대회이기 때문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탁구는 전 세계 11억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하고 네, 있는 아주 굉장히 많네요.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월드컵 또 올림픽을 다음으로 탁구가 정말 그 어떤 메가 스포츠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정말 부산이 대한민국에서도 또 중심이 되고 또 우리 지구촌에서도 부산이 그 매력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정말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BNK 부산은행 2024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현 위원장님께도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 고향 부산에서 네, 네. 이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 가장 뜻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시작이 2013년도에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그때 양재생 회장님께서 탁구협회 회장님이셨는데 회장님이실 때 유치를 네. 하시면서 네. 저희가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자라는 네, 꿈을 네. 꾸기 시작했는데 지금 딱 10년 만에 이룬 거기 때문에 더 뜻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이 탁구 또 인연이 어떤지 한번 그림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1926년 런던이라고 나오고요. 뭐 우리가 잘 알죠.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이에리사 선수하고 정현석 선수 맞습니다. 여자 네.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일본 지바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으로 해가지고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장님께 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부산 출신의 탁구 선수이신데 한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메달을 6개를 딴 걸로 아는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성적이 금메달 6개 네. 예,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4개를 우리 현정화 선수께서 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향이 부산인데다가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뭐 보셨다시피 네. 선수 생활 동안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4개 금메달 따다는 거는 선수 생활 국가대표를 하는 동안 쭉 이제 금메달을 네. 그러네요. 땄다라고 보시면 될 와. 거예요. 지금은 네, 이제 네. 탁구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열렸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남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10살에 탁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8살에 탁구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부터 올림픽 이 시작될 네. 때까지 네, 네. 제가 꼭 부산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꿈을 키웠는데 그 꿈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다 이루었고 또 우리의 염원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도 부산에서 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뜻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가 이번 대회가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유치가 됐다가 취소가 네.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그림부터 한번 보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개최 역사가 나오는데 2018년 자 유치가 확정이 되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3번씩이나 세 번 연기가 된 예. 후에 취소가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 해 11월에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가 뭐 길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꼭 열리기를 희망하는 그 ITTF 세계 연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네. 사실은 아시아 국가를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은 5번, 네. 일본은 6번 개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한국은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없고 이렇게 개최가 늦어지게 됐습니까? 아, 네. 늦어졌다기보다는요. 마침내 드디어 우리의 아, 꿈을 아까 이루었다. 이제 네, 네, 공짜는 없다 예, 그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될 거고 네, 또 네. 하나는 모든 탁구인들이 염원을 했어요. 저 왜 우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못 유치를 하나 한번 해보자 그런 네, 네.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유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초가 이제 양재생 회장님이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정아 감독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그 네. 유명 어떤 특히 금메달리스트 분들이. 금메달리스트 분들의 그 네. 헌신적인 네, 노력, 네, 네.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오늘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오히려 네, 좀 혹시 생각합니다. 예. 연기가 아닌 취소가 되고 또 재유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사실은요. 네. 모든 그 세계인들이 부산에서 유치가 되는 것을 되게 그 염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같이 붙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 거 네네네.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사실은 약간 기권표를 일부러 던져주시고, 어이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있다고 그런데 생각할 다른 수 있습니다. 경쟁하던 나라들이 이렇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거는 예. 굉장히 그만큼 특이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이 매력 네. 또 이런 것들이 굉장하고 또 부산은 특히 그 현정아 유남규 같은 또 유명 선수가 또 탄생된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감격적으로 생각한 네, 것은 네. 정말 그 BNK 부산은행이 200만 달러를 이렇게 그 메인 스폰서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바람에 마지막 그 퍼즐을 맞추는 역할을 네. BNK 그 부산은행에서 정말 협찬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 네. 좀 고마운 네, 마음을 제가 전하고 정말 그 어떤 부산이 어떤 일이 있으면 뭐 BNK 부산은행도 물론이지만은 기업이든 시민사회든 또 우리 스포츠인들이든 단결한다. 그리고 진짜 부산이, 네, 강력한 에너지를 저는 항상 행사가 네, 어떤 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부산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부산의 정신이 결국 그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대회가 유치하는데 하게끔 하게끔 한 만들었다. 가장 큰 운동력이 아닌가. 네, 저는 막 네. 자신 있게 좀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싶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번 그 부산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 그 전과는 또 달라진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네, 있다라고 좀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네. 100년 만에 첫 번째 열리는 대회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번 대회에서 파리 올림픽 네네. 올림픽 네. 출전권이 각
남녀 각 8장씩 주어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 각국에서 정말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세계 랭킹 제일 높은 선수들이 다 출전하는 그런 대회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전과는 좀 달라진 그런 부분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번 개최되는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 탁구 네네. 선수권 대회는 남녀 각 40여 개국에서 2,000여 명 정도의 네. 선수와 또 이렇게 관계자들 네네.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홍보 효과로 약 한 4억 200만 달러. 네. 원화로 치면은 한 5천억 원의 5천억 원 어떤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네. 있다. 뭐 호텔이라든지 음식점 그리고 상점, 뭐 교통수단 모든 면에서 네. 어떤 눈에 이렇게 네. 환산할 수 있는 네. 경제적 어떤 가치가 엄청나다. 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백스코에서 열린다고 하던데 네. 백스코에서 경기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40여 개국만 이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회원국이 한 220여 개국이 있는데 227개 회원국이라 하더라고요. 그 대회를 뭐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나라들이 다 나와서 경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네. 백스코 같은 큰 경기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냥 체육관 하나 가지고는 네. 열 수 없었던 그런 대회였는데 이걸 약간 분산을 했어요. 예를 들면 A는 제일 잘하는 나라들 40개국만 예, 이제 부산에서 하는 거고 네. 예, B는 또 다른 나라에서 개최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잘하는 나라들만 나오는 게 이번 대회인 이번 겁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예. 네. 근데 이제 대한탁구협회가 준비하는 것은 40여 개국이 와서 백스코가 필요 없지만 거기서 저희는 특별한 이벤트를 더 열 겁니다. 예를 들면 유소년 대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탁구 대회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이벤트 탁구의 어떤 잔치 같은 분위기를 내려고 탁구협회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홍보 효과로 약 한 4억 200만 달러. 네. 원화로 치면은 한 5천억 원의 5천억 원 어떤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네. 있다. 직접 오셔서 경기장에서 보시면은 어우, 와 정말 대단할 것 탁구의 같아요. 탁구의 기술이 이렇게 화려하구나라는 것을 예,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탁구 강국이지 않습니까? 강국이죠. 그동안에 기억 남는 탁구 경기 혹시 있으면 몇 가지 들어주시죠.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하고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 주석이었겠죠. 이 역사적으로 세계 평화 회담을 시작한 게 네. 70년대 탁구를 네, 통해서 네. 어떤 문이 열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탁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맞습니다. 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어떤 화합과 단결 그리고 전진, 도약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탁구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실제는 저보다는 현정아 네. 감독이 잘 아시니까 예, 현정아 기억에 감독이 남는 설명하시면 경기 좀. 좋겠습니다. 남북 단일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바에서 예. 열렸던. 네. 이제 지금 뭐 화합과 이런 걸 네, 세계 네, 평화와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세계 연맹 ITTF가 추구하는 그런 그렇죠. 건데요. 전쟁 중에 있는 국가도 탁구 대회가 세계 탁구 대회가 열리면은 다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바 이게 남북 단일팀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당시에 일본 회장이 세계 탁구 연맹 회장이었는데 네. 이거를 그린 거예요. 세계의 화합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자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2018년도 그 스웨덴에서 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요. 네. 8강에서 남한과 북한이 붙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하루 만에 저희가 한 10시간 만에 이것을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어요. 거기서요? 네. 그래서 대회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4강에 진출해서 일본과 경기를 해서 물론 패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바 남북 단일팀 했을 때의
감독과 네. 이제 선수들이 네. 대부분 감독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각 나라의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북한도 그때 당시 기억이 그렇죠, 좋았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걸 할 수가 있었고, 우리 쪽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남북 단일팀이 제 기억 속으로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탁구가 정말 그 어떤 앞으로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화합하고 네. 좀 한 단계 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데 그 큰 역할을 그러니까요. 또 미국과 중국이 그랬던 이렇게 것처럼. 서로 네. 손잡듯이 북한하고 또 한국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탁구가 효자가 돼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우리 현영아 감독님이 좀 노력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뭐 나오는 우리 선수들도 뭐 전부 훌륭하고 참 좋은 선수들이겠지만 특별히 또 소개하고 싶은 이번 대회에 나오는 선수 중에 한번 좀 꼽아봐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탁구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네. 중국 선수들이 세계 랭킹 1, 2, 3위가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다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 특히 이제 탁구인들이 좋아하는 마롱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판젠동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선수, 네, 네. 그리고 왕춘치 선수는 아시안게임, 항주 아시안게임 4관왕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다 나오고. 네, 네. 예, 그리고 여자 선수들도 세계 랭킹 1위 선수부터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른 일본에 올림픽을 했을 때 일본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친구도 네.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고, 네, 네, 이토 네. 미마라고. 네. 예, 그런 선수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마도 탁구를 TV에서만 보셨던 분들은 직접 오셔서 경기장에서 보시면은 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탁구의 기술이 이렇게 화려하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 좀 소개해 주시죠. 남자 선수는 장우진 선수, 그리고 장우진. 네, 임종훈 선수, 네. 그리고 이상수 선수는 세계 랭킹이 높아서 3명은 이제 자동 출전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박구현 선수하고 그다음에 안재현 선수가 추가로 이제 선발전을 통해서 5명이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번에 잘 아시는 신유빈 전지 선수, 네네네. 예, 그리고 이시훈 선수가 세계 랭킹이 높아서 이제 자동 출전권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윤효빈, 이은혜 선수가 이제 선발전을 통해서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중국, 물론 일본도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하고 중국이 참 영원한 맞수인데 예. 이번에 우리가 중국을 이깁니까? 이깁니다. 예.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야 네,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그 현영아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도 네. 말씀했지만은 그 중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탁구 1위에서 100위까지 네. 그 실력이 비슷합니다. 네. 우리는 오직 투지 이런 어떤 그 정신력 이런 어떤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 강철 같은 신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붙어야만이 네. 메달권에 갈 수 있고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정말 기적을 만드는 정도로 어떤 실력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게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서 탄생한 현정아 윤항규 감독 세계적인 선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여기들은 반드시 우리 가지고 있는 잠재적 실력을 가지고 뭐 금메달은 제가 딸 것 같습니다. 선수의 눈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나. 네,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회장님이 잘 얘기하시는 뭐 하면 된다, 뭐 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약간 그런 이제 긍정 마인드가 네, 네, 필요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파워와 그런 스피드를 좀 저희들이 그거를 제압을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특별한 어떤 그런 계략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선수들이 워낙 선수층이 두껍고 네, 이런 건 네, 있지만은 네, 네. 우리는 또 투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네, 강하기 네,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부산 뭐 예. 대단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네. 경기장에서 그 혼을 좀 네. 선수들한테 좀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면은 아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저는 기대를 하고 이번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회할 때 부산 응원 보고 깜짝 놀랄걸요, 세계 선수들이. 네. 근데 예. 중국이 탁구를 잘하는 이유가 아까 뭐 인구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네. 국가의 대표 구기 종목이 탁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영아 감독님 맞죠? 네, 네, 국기. 예. 국기. 거기는 그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네. 항상 탁구. 탁구장에 네,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막 어디 편하게 탁구를 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네, 이런 네. 정도로 전 국민이 탁구에 대한 어떤 그 생활화가 돼 있다. 저는 그런 점을 중국이 가서 한번 네. 저 자, 우리가 이제 뭐 중국하고 일본이 탁구 강국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특히 남자는 뭐 요즘에 영국이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항상 독일은 항상 잘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유럽이 조금 더 탁구 강국이 좀 남자 같은 경우는 맞는 거 같고요. 네. 여자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또 독일 여자도 뭐 탁구를 잘하거든요. 독일도.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나라들을 넘어야지 4강에서 뭐 일본과 붙든 뭐 중국과 붙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탁구 발전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고요.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BNK 부산은행 네. 2024 부산 세계 탁구 네, 선수권 네, 대회가 저는 그냥 관심과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산 시민도 하나가 되지만은 우리 국민이 좀 하나가 되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엘리트 체육이 더 많이 위상이 높아지고 많은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탁구를 했기 때문에 탁구가 국민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뭐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남녀노소 또 할 수 있고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 탁구를 정말 이렇게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꼭 성공적으로 네. 개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바람이 있다면 우리 현정아나 윤항규 같은 세계적인 진짜 훌륭한 선수들을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네. 관심을 가지던 엘리트 네. 선수들을 또 배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동기부여가 되고 부산이 항상 좀 어려울 때마다 네. 단결하는 그렇죠. 또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어깨동무해갖고 좀 도약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모든 시민들에게 제가 항상 외치는 초긍정적 행복 에너지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좀 단결하는 이런 네.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 우리가 그 BNK 네.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기대 이상의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걸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까 현정아 우리 감독하고도 그 바깥에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했는데 설레인다 하더라고요. 저도 현정아 우리 예. 감독처럼 설레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 결과가 아주 어떤 만족스럽게 될 걸로 네, 저는 네.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2월 16일에 있는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부산이 단합하고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제2활주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일단 한 개 활주로로 개항을 한 뒤 개항과 동시에 제2활주로 건설에 들어간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목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9년 12월까지 총 667만 제곱미터 규모의 3,500m 길이 활주로 1개를 갖춘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2040년까지 국제선 100개, 국제 환승노선 150개를 운영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50위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조기 확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객기와 화물기가 모두 착륙 가능한 3,200m 길이 활주로 1개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2활주로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제기가 될 거고, 제2활주로를 만드는 것은 제1활주로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작업이고.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 뒤
곧바로 제2활주로 공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비 1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올해 예산으로는 부지 보상과 설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5,460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네,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제2활주로를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나왔습니다. 얘기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비전 선포식을 네. 박형준 시장 주재로 직접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제 공항의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 한 65% 정도. 네. 그리고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겠다. 그래서 우리가 50위권의 허브 공항으로 네, 발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2활주로를 그렇죠. 우리가 추가로 유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계획에는 활주로가 하나거든요. 하나죠, 하나죠. 3,500m짜리 네. 하나인데 3,200짜리를 우리가 또 추가로 개설해서 활주로가 2개가 있는 이런 초대형급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박형준 시장께서 브리핑 하신 내용입니다. 비전 선포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하고 그래도 뭔가 공감이 있거나 얘기가 된 내용일까요? 가야 하는 방향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상임위에서도 제기가 되어 왔었던 네, 내용이고 네,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국토위 간사로 활동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제기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2개의 활주로로 가자. 네, 2개의 활주로로 가야 되는 부분이 글로벌 복합 물류 허브 공항이 네, 되기 네, 위해서는 화물 양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뭔가 한 개의 활주로에 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아예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는 되어 왔습니다. 안전성이나 경제성 때문에라도요. 하지만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비전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에 대한 의문도 있고 비전 선포식에 대한 내용이 과연 지금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덕 신공항에 대한 설립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네네. 지자체가 하는 업무는 현재 보상 업무 외에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은 지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3년 8월과 2023년 12월에 발표된 기본 계획에서는 그대로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1개를 얘기를 하고 있고 화물에 대한 부분도 33만 톤 규모에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비전 선포식을 할 때가 아니라 8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본 계획을 단 하나도 변경하게끔 설득하지 못한 부산시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발표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것인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왜 지금 이런 제2활주로 얘기를 했을까요? 두 분에게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먼저 국토교통부와 소통 없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소통이 없지 않았을 소통 겁니다. 없었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께서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신뢰받는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어떤 이야기와 어떤 합의점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 관료들끼리의 대화를 모든 시민들께 다 오픈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떠한 소통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국토부와 부산시가 정말 아무런 소통 없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사실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아까 시점에도 의문이 네네, 둔다라고 시점.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총선 전에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총선이라는 이런 국가의 중요한 이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시장이 국토부를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정무적인 카드를 이 시점에 꺼내 들었다라는 것은 역시 박형준 시장이 아주 영리하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하시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좀 높게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입니다. 부산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네. 국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사무인 만큼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맡는 역할은 보상에 불과하지만 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전년도에 국토부가 예산을 지급을 하지 않아서 지자체의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 등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극히 반영이 되고 있는 지점으로 우려를 표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랑 소통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이것은 알 수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
문제고요. 국토부와 소통이 되었었다면 12월 말에 발표된 이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기본 계획이 12월 말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에 맞춰서 부산시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네. 부산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설득을 했어야 한다. 그러한 지점에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국토부와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신공항 추진본부의 국내 여비에 대한 예산을 올릴 정도로 거의 매일 국토부와 소통을 좀 해달라라는 네. 지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비전이 선포가 된 것이 이 부분이 과연 실효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야 하고요. 이 부분은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없이 진행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활주로 2본에 대한 부분, 화물 물류를 100만 톤 이상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전환 수요를 반영하는 부분, 그 어떤 것도 지금은 부산시만의 입장일 뿐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여당 광역단체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광역단체장들끼리 협의회가 있어요. 전국의 도지사, 광역시장들끼리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의 회장이세요. 정부 여당의 이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광역단체장이 소통이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것이 좀 문제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고 더 좋은 아이템을 제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거를 방치하고 가만히 있다면 시장 자격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더 홍보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럼요. 이런 네. 얘기이신데.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사무인 경우에서 네네. 그렇게 지자체 단체장으로서의 그 영향력이나 그 역량이 뛰어나다면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지금 또 TK 신공항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20조 정도 규모에 되는 공항 배후 도시를 만들면서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함께 선포를 네네. 하고 네네. 있습니다. 국가사무인 만큼 예산이 같이 나눠져야 되는 상황에서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TK와도 지금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현재 부산시 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공항 추진본부의 사안을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토부와의 소통이 미진했다. 그리고 미흡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해서 신공항 추진본부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부시장 체제 아래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부시장 체제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국토부와의 설득되는 지점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이 일을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시민들께 발표를 해주시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가까이 있으면서 전기요금도 혜택 못 보고 위험시설. 하지만 특별법 시행령까지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차등 요금제 적용을 어떻게 또 얼마나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시도 간의 연대가 필요할 거고 목소리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보고.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차등제가 곧 시행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바람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까? 네, 분산 에너지법에 담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이 차등 요금제가 들어갔기 네. 때문에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차등 요금제는 분명 우리 부산에게는 이점이 많은 정책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의 고리 원전이 있어서 전기 요금을 일부 지원받는 정책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장군 일대의 9,600여 가구 중에 전체 가구의 1%도 안 되는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전기 같은 경우가 어디에서 오고 그리고 이 전기를 만드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이 희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조된 적이 없었지만 네네. 이 차등 요금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희생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제 6월에 시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이 되어 나갈 텐데 세부 내용이 마련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직까지 하게 네. 될지 하지 않게 될지 정해지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의 입장은 네. 하겠다라는 네, 입장이긴 네, 합니다. 입장, 왜냐하면 지난 이제 박수영 의원실에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기도 했고요. 취임사에서도 전력시장 개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거든요. 네네. 이제 가령 부산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렇게 원전을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국민들께서는 찬성하시겠지만 또 수도권이라든지 특히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의 네. 이런 기류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우리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사리 이렇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이 어려운 이유를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그다음에 건식 저장 시설 해가지고 이미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어온 것 같은데요. 21년 기준으로 봤을 네네. 때 전력 자립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1.3%, 경기는 61.6% 수준이었는데 부산은 191.5%에 달했습니다. 네. 전력 자립률이 100%이면 그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100%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부산은 191.5%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생산을 해서 네. 다른 지역, 즉 수도권으로 보내준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수도권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까 봐 이 시행령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의 희생보다 수도권 표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지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가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정책 역량을 갖는데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 중이라 하는데 내용이 뭘까요? 아직까지 고려 중이죠. 고려 중.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산 네, 시민들께서 네. 더 전력 이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모델을 개발해서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건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는 않아 있고요. 우리가 해외 같은 사례를 좀 살펴보면 미국이랑 호주가 지금 전기요금 차등제를 가장 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송전거리가 매우 멉니다. 국토 면적이 매우 너무 길죠. 크기 때문에요. 매우 길죠. 보통 한 1km 정도 전기를 보내는데 4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 면적이 아주 좁잖아요.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가 조금 넘는데 이게 송전 비용이 그 해외 사례만큼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아직까지 이 모델을 만드는데 참고할 만한 이런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적합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그 개발하는데 조금 애로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희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송배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굳이 해외랑 비교해서 금액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시행을 오히려 더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유감이고요. 차등 요금제를 적용을 했을
했을 때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을 차등으로 적용을 하게 돼서 부산 시민분들의 물가 부담이 조금 더 덜해진다라든지 네. 이 송배전 비용을 감안해서 요금이 낮아지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나 기업들,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장점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실제로 이렇게 차등을 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은 지금보다 킬로와트당 0.34원이 오르게 되고 네네. 비수도권은 네. 0.48원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반드시 통과가 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려면 다른 우리 광역단체랑 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원전이나 이런 전력을 생산한다고 피해를 보고 있는 광역단체가 인천, 강원, 충남, 전남, 부산 5군데입니다. 이 5군데의 공동 대응을 박형준 시장이 이 협의회에서 주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부산 혼자서 정부에 부딪힐 내용이 아니고 이 5개 광역단체 도지사 시장들께서 함께 어떤 TF를 만들어서 정부 여당에 강력히 좀 건의를 해보면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부산을 보면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있죠.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 불편도 크고 그래서 철도를 지하화하는 게 부산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9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그림 같이 보시죠.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계획안인데 위에 걸 보면은 지하화 신설 구간이죠. 화명역에서 가야역까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걸 전체 지하로 넣어서 위에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이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인데 이 구간도 지금 그 지상으로 달리고 있지만 이거를 지하로 넣고 그 위를 일반 도로로 복개를 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산의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내용을 지금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가 철도로 인해서 양지 바른 땅들이 단절되어 있는 그렇죠. 도시들이 네네. 많았거든요.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 단절되어 있었던 도시들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네, 묶을 네, 수 있는 네, 이런 네. 동력이 생겼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하지만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뭐 정확한 시범 사업을 어디로 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마치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국토부에서 시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우리 부산이 시범 사업에 또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시행되는 것처럼 또 들떠 있으면은 나중에 실망하게 되니까 좀 차분한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철도로 4분 5열 이렇게 갈라져 있던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오히려 분절이 되는 그렇죠. 그러한 네네. 상황이 벌어졌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동서 불균형이 오히려 더 야기가 됐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그러한 지적도 많은 상황에서 네네. 이 지하화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가장 큰 한계점은 현재 국비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가 네.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이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우선 국토부 종합계획 안에 관내 경부선 노선이 반영되게 할 것이다라는 방침으로 현재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약 7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네. 이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해주고 확정해 줄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자체 부담이나 민자 부담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산과 비용의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었는데요. 방금 이제 부산에도 한 7조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 지하화 하는 데만 6조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용 부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건가요? 네, 우선은 저희는 대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화명에서
구포, 가야까지 가는 노선이 10.7km예요. 네, 네, 그 네. 모든 구간을 매립해야 되는 매립을, 것이고 네, 네. 또 부산 진역에서 부산 역까지는 이 인공 이 상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7조 3,500억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 의원님 말씀처럼 국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가 되더라도 시에서 매칭 비용을 감수하기에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의 영역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를 우리가 분명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이번 법안에서 빠졌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특별법 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부산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철도 부지만을 사업 시행자에서 출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뒀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에서도 부산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천, 대전, 대구도 이렇게 지하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이렇게 119년 동안이나 이렇게 부산 도심을 갈라놓은 이 철도를 지하화를 하게 된다면 사실 친수공원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부분부터 해서 도시 재생의 효과와 심미적인 부분을 좀 더해서 오히려 개발에 대한 그 주거 복합에 대한 그런 혁신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만큼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치 분권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지하화 사업에는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국비를 좀 확보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시민 생활 자체가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네. 좀 나가야 됩니까? 우선 제가 답변을 잠깐 네, 드리고요. 네, 네. 방금 네. 그 정부에서 부산 지방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이번 특별법에 국비 관련된 게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은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예요. 국회 다수당은 당연히 민주당이시고 또 국토위 간사도 민주당 분이시고 그래서 이 정말 어부성설이라는 말은 국민의힘이 만약에 국회에서도 다수당이었다면 그 표현은 적합하신데 국회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 분들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하 매립화가 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철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지들 우리 부산시가 다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유유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우리가 개발을 꼽고요.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사실은 철도 때문에 시민들이 이동하실 때 또 안전에도 위험을 받았고 많이 불편한 것도 또 있었죠. 돌아가서 이동을 했어야 네, 됐기 네.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효율성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아파트 선언이냐 이런 거죠. 또 아파트 선언이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개발은 좀 장려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가 의지가 있으면 왜 예산을 반영을 하는 법안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잘 행사하시는 것처럼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분명히 법안으로 넣어서 함께 논의를 했었을 것입니다. 마치 민주당만이 정말 국회에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제 뭐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도 전부 다 민주당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부는 왜 존재를 하고 있는 건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지하화에 들어가는 기지는 화명역에서 가야 차량 기지와 가야 차량 기지에서 부산 진역 그리고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으로 연결되는 네, 부분입니다. 네. 결국 북한과의 그렇죠. 재개발이 연결이 되는 지점이라서 북한을 아주 멋있게 재개발을 해놓는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시민분들은 불편을 겪으시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니 이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이번 정부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은 60대 김모 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해 벌인 극단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해 지역격차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지역격차 해소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현실성 있는 부산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기는 공천이 기준이며 이길 수 있는 후보, 명분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전국 기초지자체 20곳에도 영도구와 사하구, 사상구, 북구, 중구, 금정구 등 6곳이나 포함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실업률은 3.7%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올랐습니다.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67.1%로 전년도 12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성의 경우는 47.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980년대 조성 이후 불법 시설물 논란이 이어져온 해운대 수욕장 뒤편 포장마차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해운대구청은 현재 남아있는 점포 39곳의 상인들이 이번 달 안에 점포를 모두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3 부산 사회조사 통계를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어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34%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5.9%로 2년 사이 오히려 1.5%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의 동서 양극화만큼이나 소득 양극화도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